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양승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가정환경과 알코올 중독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알코올 중독과 가정환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가 이런 삶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그런 사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재원 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코올 중독과 가정환경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먼저 알아보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뭘까? 의견이 분분하죠. 유전일까? 환경일까? 다 둘 다입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알코올 중독과 가족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알코올 중독 자가 있는 가정은 모든 삶의 중심이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 중독은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 그 알코올 중독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병드는 그러한 가족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동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알코올 중독은 만성적이고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이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그런 집안의 가족들은 고통 또 붕괴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많이 병들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가족은 일반 그런 어떤 이내 가족과 달리 긴장이 항상 있고 뭐 이제 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갈등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뭉치는 그러한 가족의 응집력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역기능, 거꾸로 가는 거죠. 예, 좋지 않은 기능을 갖는 그런 가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중독자의 행동이 가족의 기능을 이렇게 파괴시킨다는 거는 알지만 그런 가족들이 그런 어떤 이런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가족의 역동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을 지적하고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기능적인 가족 생활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자인 그 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환자가 폐라고 보면 그 가족들은 그 겉에 있는 뭐라 하죠? 늑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폐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 늑막, 이 가족들이 폐가 안 좋으면 이 늑막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기능,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 때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런 집안에 이런 어떤 술 문제가 있는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엄마일 수도 있고 뭐 또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부정하고 싶고 또 집안 분위기가 항상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굳어져 있죠. 그걸 우리가 경직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술 문제에 대해서 또 꺼내면 그 당사자의 어떤 반응도 또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을 서로가 알면서도 침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뭐 또 가정의 어떤 폭력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남이 알까봐 이런 또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들은 이웃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안 하게 되고 자주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고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또 그런 집안의 문제를 부정을 하고 또 하나는 침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코올 중독자인 그 환자 한 분만 병드는 게 아니라 가족도 병든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공동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음주, 문제잖아요. 문제 음주죠. 그죠? 우리가 술을 건강하게 마시면 중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에 어떤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문제 음주를 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중독자라고 하는데 이런 중독자의 음주나 행동에 대해서 무언중에 협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중독자가 어떤 치료에 어떤 개입을 되지가 않고 계속 그 질병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독자와 함께 병든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독자들이 주로 보이는 우울, 불안, 적대감, 뭐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호전적이고 술 마시면 우리 그런 행동들 많이 보죠. 또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 이런 행동을 가족들이 같이 겪는다는 거죠. 이거를 공동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족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중독자들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재정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의 이런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 우리가 어떤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부모를 동일시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모를 동일시하는 그런 걸 통해서 성격 발달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를 가져오고 그래서 또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러한 성인 모델에 대한 그런 안전된 그런 행동에 동일시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모델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또 그런 좋은 모델을 보지 못할 때 또 원치 않는 그러한 또 인격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코올로 인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뭐 가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사망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 사고의 문제 이렇게 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요. 또는 이런 그 배우자의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어떤 뭐 성적인 문제, 또 이혼, 별거, 뭐 또 음주운전, 뭐 이런 거하고도 범죄,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 악순환이다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서적이나 여러 그런 보고서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의 딸은 또 알코올 중독자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세대 간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알코올 중독자 이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우리가 이런 한 4가지 특성으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이런 4가지 특성에 속하진 않지만 이런 자녀들의 특성을 보니까 이런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자녀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가족 영웅 그런 타입이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주의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유형도 있고요.
또 조용히 남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잊혀진 아이 유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항상 긴장되고 불안한 가정 환경 속에서 뭔가 이런 환경을 좀 무마시키고 뭐라 그러죠? 약간 이제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광대 같은 귀여운 아이의 그런 어떤 특성을 발휘하는 그런 또 자녀들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족에서 이런 문제, 이 힘든 문제 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자녀들은 특성이 일단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집안에 내가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서 즐거움을 갖지를 못하고 본인이 어떤 작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적으로 혼란하고 또 죄책감도 갖고 두렵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부적절한 그런 자신에게 느끼는 불만족,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또 가족한테는 자랑스러움을 갖다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타나서 다 해결을 하니까요. 또 그렇지만 이러한 과도한 책임과 내적인 어떤 혼란, 또 가족에게는 굉장히 항상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랑스러운 존재지만 이런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잘 또 심리적인 상담이나 도움을 잘 조언을 받으면 책임감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굉장히 조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일에 굉장히 중독자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또 의존적이고, 예, 그런 배우자와 또 결혼하기도 하고 충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희생양, 문제아, 이런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안에 있는 그 외부의 어떤 외적인 특성은 적대감을 보이고 반항적이고 또 위축돼 있기도 하고 항상 관심받고 말썽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노가 있고 부적절감, 예, 우리 가족 영웅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에게 이런 문제아나 희생양인 그런 특성을 보이는 그러한 자녀들은 부정적 행동으로 가족의 주목을 항상 받고, 또 이런 자녀들이 잘 크면 오히려 회복이 되고 현실을 수용하고 타인을 도우며 살지만 어떤 과도한 긴장감으로 계속 이런 그 생활에 뭐라 그러죠?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알코올이나 일에 중독이 되고 계획적이지 않은 임신 또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유형을 많이 보이더라.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잊혀진 아이의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을 보이는 자녀들은 조용히 있죠. 수줍어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무시되죠.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리고 이런 내적인 특성은 외롭고 버려진 느낌을 갖고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은 가족들의 눈에 이렇게 비쳤을 때는 걱정 근심을 일으키진 않죠. 잊혀진 아이니까 어떤 튀고 외부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잘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독립적이지만 이런 자녀들이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이런 계속 과도한 긴장 속에서 살 때는 우유부단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즐거움이 없고, 예, 무절제한 그런 또 성인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귀염둥이 유형일 수도 있다. 가족 광대처럼.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과다 행동을 하고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보호받기를 원하고 미성숙한 그런 유형이고, 내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외롭고 부적절감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가족 광대 같고 귀염둥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즐겁고 유머를 갖다 주는, 그러해서 조금 안도를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들도 이런 유형을 보이더라도 잘 도움받고 또 본인이 잘 성장을 하면 오히려 독립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충동적이고 히스테리적이고 오히려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 가족 영웅이나 희생양이나 잊혀진 아이나 귀염둥이 뭐 이 네 유형에 꼭 속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좀 보니 이렇게 유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자녀야? 아니야? 이런 거를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체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인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개발된 걸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실정에 맞게 이렇게 수정 보완한 그런 설문지인데요.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문항인데 이 30문항을 체크업을 했을 때 13점 이상의 예로 이제 체크를 하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선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30문항이 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부모님 중 이제 두 분 모두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뭐 부모가 술 문제로 뭐 다투는 걸 봤다. 뭐 또 큰 소리가 난 적이 있다. 또 부모님한테 술을 끊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신체적인 폭력도 있었다. 뭐 성폭력도 있었다. 뭐 등등. 여기에서 이 문항에서 13개 문항에 예가 해당이 되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다. 이렇게 선정할 수가, 이렇게 선별 검사를 통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뭐 가족 영웅이 되거나 뭐 광대 스타일이 되거나 뭐 잊혀진 아이가 되거나 다 그렇지는 않죠. 이제 혹시 그런 병적인 성장이 됐을 때 그런 거고, 또 이런 자녀들이 오히려 더 삶에 잘 적응했을 때, 그랬을 때 더욱더 어떤 삶에서 보다 더 성공적인 그 삶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에서는 이러한 중독자의 집안에서 자녀는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건 나의 삶의 한 길인데 너무 사납고 또 불확실하고 뭔가 막 휘말아치고 항상 불안한 예측 불허, 어떻게 보면 미친 삶 같은, 그래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그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래도 회복력을 갖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한 회복력을 갖는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력이 있는 그런 자녀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이런 자녀들은 내적인 통제력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강했다.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또 컸고, 또 뭐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동기가 있었고,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자신에 대한 책임감도 강한 그런 측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지만 뭔가 또 회복력이 있는 자녀들은 이러한 내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미국의 이제 어떤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이 이러한 중독자의 집안에서 자란 자녀지만 삶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상처가 선물이 된다. 이런
논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역경과 불안함과 진짜 미친 삶과 같고 예측 불허의 삶에서 그러한 삶에서 내가 잘 삶을 성취해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상처가 오히려 나한테 선물이 됐다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연구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1995년에 그런 이제 미국의 간호사 이제 분이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선 자랐지만 스스로 어떤 긍정적인 삶을 성취했다고 지각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러니까 중독자의 집안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분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성인 자녀라고 하는데 27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렇게 지역 신문에 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연구에 참가해 주실 분을 모집을 해서 27명이 모집이 됐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하기 전에 이 연구자는 이렇게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가 된다고 반드시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전제하에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그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상처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느꼈는지 그러한 적응 단계를 봤는데 그 적응 단계 맨 밑부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집에 그런 아버지가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누군가가 집에서 술을 먹고 와서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행동도 하고 법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또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부부 문제로 이혼도 하고 뭐 또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학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 또 분노, 우울, 이러한 신체적 성적 학대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함, 고통스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겪지만 이러한 나쁜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로서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등에 진 짐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또 힘들 때는 거리를 두고 또 단념하고 어떤 부분은 체념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용서를 하고 필요하면 도대체 술이 어떤 것이지? 가서 알코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새로운 삶으로 조각하는 그러한 단계가 세 번째 단계를 대부분 이렇게 거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제 구축하면서 삶의 적응 정도가 더욱더 향상되고 또 자아 존중감도 오히려 더 높아지고 또 종교가 있다면 종교적인 믿음도 강화가 됐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했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삶에 그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단계가 이렇게 4단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나온 그 4단계에서 이런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힘든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든지 최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등에 등에 진 그런 고통스러운 짐을 버리고자 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도움부터 또 술이 뭔지도 알아보고 비난도 버리고 체념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를 했다는 것이 이 짐을 버리는데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면서 과거의 그런 힘든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모색했고 그러면서 확장과 혁신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이제 이러면서 과거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삶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나는 새로운 나의 삶을 조각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부모의 삶처럼 형제의 삶처럼 그렇게 달리 그런 분들의 삶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나는 살 거라고
맹세하는 부분.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인 삶의 성취 요인을 또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자녀들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렇게 오히려 더 성취적인 그런 부분이 더 성공적으로 됐는지를 보니까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종교적 신념, 또 직업적인 성공, 지지적인 대인관계, 또 행복감, 음주에 대한 각성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개인 자원으로는 선생님이나 또 주변의 이웃, 상담가, 뭐 또 교회 이런 사회적 지지 체계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처가 선물이 된다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됐고 이때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개인적 기질이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대안을 찾고 또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장애와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그 개인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통과 역경, 그런 어떤 삶의 힘든 부분도 오히려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의 어떤 가장 큰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진짜 우뚝 선 그런 축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오프라 인프리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인프리는 MC구 미국 분이고요. 오프라 인프리 토크쇼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미국의 그런 뭐 저명한 그런 인사분들은 이 오프라 인프리 토크쇼에 제일 많이 출연을 하고 또 이분은 토크쇼에서 한 20%밖에 말을 안 한대요. 거의 나온 사람들이 다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끔 토크쇼에 아주 뭐라 그러죠? 대가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바마 부부도 여기 출연해서 오프라 쇼에서 이제 자신들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눈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토크쇼의 1인자가 됐고 이분의 그런 어떤 토크쇼에 나오는 부분은 뭐 어떤 마약에서 회복한 사람들, 뭐 성과 관련된 또 어려움을 겪은 사람, 또 뭐 어떤 인종차별에 관한 걸 뭐 겪은 분, 뭐 다양한 사회 각층의 고위층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한 오프라 인프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인프리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또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을 해서 조산아를 출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낳은 아이를 2주 만에 이렇게 사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마약으로 이제 10대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이런 어려움을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 겪은 오프라 인프리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을까요? 이 오프라 인프리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사명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자신의 지우고 싶은 과거도 지금이 또 갖고 있는 부유함도 다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에 달려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축복은 아니다. 그건 사명이다. 또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고통이냐? 아니다. 사명이다. 그 다음에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책임을 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가 자신을 지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게 삶이다.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살게 되면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갖고 우리의 닥친 삶을 어떤 열정과 희망과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10계명을 보면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자. 또 두 번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또 세 번째, 일과 삶을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자. 네 번째,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자. 또 저한테 와서 험담을 하는 분이 또 남한테 가서 험담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남들에게 친절해라. 저는 항상 이런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한테 먼저 받기 전에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거. 또 중독된 것들이 있다면 끊자. 또 당신의 버금가는 혹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못한 사람들 그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잘된 사람들을 주변에 채워라. 그분들 보고 따라가고 본받을 점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은 잊어라. 아까 앞에 나온 대로 열정, 목표를 정하고 그런 부분이죠. 또 당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자신의 권한 자기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진짜 한마디 한마디 1에서 10번까지 이 10계명이 다 가슴에 와닿고 이건 본인이 삶에서 어떤 겪고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10계명을 본인이 이렇게 정해서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삶은 항상 우여곡절이 있고 삶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안 좋을 수만도 없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 생기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삶을 보다 더 어떤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정하는 걸 긍정으로 좀 생각하고 또 결핍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결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하는 그러한 노력 또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논문 상처가 선물이 된다고 한 그 간호사의 논문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선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앵쿡의 말이고요. 또 정호승 시인은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에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알코올 중독과 가정환경 관련이 깊죠. 네, 그렇지만 가정환경이 항상 알코올 중독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은 미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또 오히려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에 달려있다? 본인의 선택.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선택하고 인생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